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출력, 고품격, 고음량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진행을 맡은 김남훈입니다. 저는 권순욱입니다. 동부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네, 윤갑입니다. 6.13 지방선거, 민주당에게는 아주 쾌청한 날씨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하죠. 이렇게 하늘도 맑고 바람도 잔잔한 순조로운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폭풍우의 이름을 이재명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정치 신세계 멤버들이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재명 리스크인데요. 자, 이재명 전 시장, 이분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건지 유 소장님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리스크라는 용어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전 시장이 본선에 못 나갔었죠. 네. 그래서 그 리스크가 확실하게 터지지 않고 잠복 상태로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번에 경기도 경선에서 승리를 하고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전체적인 전국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재명 리스크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유사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네, 민주당 선거에서 특히 총선판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04년 선거에서 정동영 노인 폄하 발언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2012년 선거에서 김용민 리스크였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사실 총선판을 거의 흔들어 버렸었고, 네. 그게 굉장히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총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보면은 격전지, 표차가 적게 나는 이런 데에서는 거의 다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위태위태한 선거구에서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그야말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네. 수도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죠. 특정 지역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가지고 리스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지역, 전국적인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희는 지금 리스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 정동영 노인 폄하 발언 같은 경우는 그 발언 전후를 했을 때 실제 여론조사라든가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변화가 있었나요? 그때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이 2004년 3월 12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3월 12일이 가결을 해서 이제 국회 예산당에서 망치 땅땅 두드린 날이고, 네. 그 전부터 한 일주일, 열흘 전부터 국민적인 반발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3월 초부터 어떤 여론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탄핵 가결 이전에는 한나라당이 절대 우위에 있었고요. 열린우리당은 정말 군소정당 수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2004년 4년 3월에 탄핵이 있었으니까 2003년 12월 이런 이제 탄핵과 전혀 상관없죠. 이때 정도로 보면은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15%, 한나라당 지지율이 25%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당에서 50%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25% 15%가 뭐 차이 큰 거 아니냐? 아니, 차이 별로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서도 이때 당시만 해도 무당층의 비율이 엄청 높았어요. 네. 그렇죠. 네. 무당층이 40%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25% 대 15%는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1등만 의미 있는 선거인데 25% 15%면은 진짜 말 그대로 압도적인 차이였었거든요. 도저히 역전이 불가능한 이런 데였었는데 탄핵이 딱 터집니다. 3월 12일 날. 그리고 이때 전후로 해가지고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15%에서 50%대까지 치솟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예, 거. 50%.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전부 우세한 걸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200석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죠. 200석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정말 몇 개 빼고는 전국을 5번 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례대표가 있으니까. 예. 예. 비례 빼고 하다못해 TK에서도 막 승리한다 나오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이런 수준이었었거든요. 호남 완전 전석 석권 당연한 일이고 이랬었는데 노인 폄하 발언이 터진 게 4월 2일입니다. 네. 4월 2일부터 그 이후부터는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반등을 못해요. 50% 먹은 것 갖다가 꾸준히 까먹습니다. 그게 이제 선거 열흘 전이죠. 네. 선거 열흘 전에 터졌는데 그때부터 그냥 다 까먹고
겨우 과반수를 하게 되죠. 네. 그러고 반면 이제 한나라당은 그 꾸준히 올라가지고 결국 선거 막판에 되면은 그 판세별 분석,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구를 몇 석씩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거의 격차가 2% 수준까지 겹쳐집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딱 2% 더 높은 수준까지 높아져요. 50%의 엄청난 그렇죠. 압도적 지지를 받다가 처음에 이제 탄핵 처음에 터졌을 때 뭐 한창 높을 때는 50대 15였어요. 네. 열린우리당 50, 한나라당 15. 그런데 이게 그 열린우리당 점점점 낮아지고 한나라당 점점점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막판에는 그 지지율로 보면은 열린우리당이 그때 37%? 그리고 한나라당 28%였는데 요게 이제 이건 단순 지지율이고 그 판세별 분석이라고 하면 38대 38로 거의 동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득표율이 열린우리당이 41.9%, 한나라당 37.9%. 그렇죠. 아, 그 열린우리당이 그때 당시 처음에는 뭐 200석 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역구 129석이고 그 비례까지 합쳐가지고 152석 요렇게로 그냥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정동영 당시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그렇게 대단한 발언은 아니에요. 그럼요. 네. 아닌데 그 사소한 거를 가지고 소위 그 사이비 보수 언론이 엄청 키웠죠. 정말 최대한 증폭을 시켰어. 근데 그게 실제로 전국 판세를 다 흔들어버리고 먹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200석 넘었다고 그러면 정말 탄탄대로를 걸었을 텐데 요때의 그 리스크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참 많이 피곤했었죠. 정말로 피곤했었죠.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게 당시에 언론 지형이 지금보다 우리 더 좋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방송국이 그때 완전히 뭐 한나라당 쪽으로 넘어간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건 그래요. 상식적인 상태의 방송국들이었고 종편도 그때는 없었죠. 종편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도 당했어. 근데 당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때는 신문 권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던 거긴 하죠. 맞아요. 자, 하 소장님, 그러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리얼미터라든가 이런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그 유권자들도 이 막말이 가장 크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영향이. 2004년은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그러면 2012년 선거에서는 김용민 막말 파문이 터져버렸습니다. 네. 네, 김용민 막말은 여기서 소개하기에는 너무 하드코어해서 이건 그건 스킵을 해야겠고요. 스킵하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도 경론이 벌어졌어요. 막말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당 내에서도 논쟁들이 붙고, 그래서 당시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자. 당의 도덕적 품위 문제다. 김용민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명숙 대표였거든요, 당시. 한명숙 대표는 거부를 합니다. 선거판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자. 네. 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김용민 후보도 사퇴를 안 하고 끝까지 갔었죠. 그래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뭐 정량적인 분석 이런 건 사실 쉽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리얼미터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제일 영향을 미친 요인이 뭐겠느냐 그랬는데 당시에 막말 파문 이 22.3%.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 공약. 이 경제민주화 공약은 우리 게 아니라 한나라당 쪽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제민주화 공약. 요게 이제 16%였었고, 우리는 막말 파문으로 까먹고, 한나라당은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포인트를 얻고, 네. 요런 것들이 생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2012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2012년은 이명박 정권 말기 아닙니까? 네, 심판의 선거가 확실히 그 아젠다가 돼야 될 선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은 그때 당시로도 인기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다들 혐오의 대상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또 터졌던 게, 뭐,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를 막말 파문이 다 덮어버려요. 사실 뭐 굉장히 억울한 일이긴 하죠. 그렇죠. 억울한 일이긴 한데 사실 최근 미투 운동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비교가 되죠. 지금 정봉주 복당 불허한 거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설령 그 시점에서는 뭐 정봉주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 보였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복당을 불허를 했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을 했다는 거고 뭔가 그래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래도 겸손하구나.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김용민 막말 파문 당시에는 뭔가 야 저렇게 막말이 이렇게 터져서 이슈가 됐는데도 후보 사퇴를 안 시켜? 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그리고 이걸 언론들이 엄청 그냥 떠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전체 판세가 그냥 다 흔들려 버리는 그런. 네. 더군다나 그 당시가 낙곰수 열풍 때문에 공천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잠재되어 있던 약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명분을 갖고 민주당을 반대하는 어떤 명분에 막 휘발유를 부어버린 효과가 생긴 거죠. 이게 사실은 선거판에서는 늘 스캔들이 터집니다. 터지지. 예, 그렇고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전까지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그 전까지 아무 일 없다가 선거 막판에 되면은 양쪽에서 모두 다 정말 상상도 못하던 일이 터졌는데 이거에 대한 파급력도 사실은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엄청 크다 싶은 건데 정말로 별일 없이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니 이걸 갖고 왜 이 난리야 싶은데 전 국민이 그 의제 하나에만 휩싸이는 경우도 진짜 잘 생깁니다. 네. 그 정동영이나 김용민도 당을 대표하는 건 아닌데 왜 전국적으로 이렇게 판세에 영향을 주게 됐을까요? 이 문제는 사안 자체가 너무 휘발성이 크고 네. 너무 언론에서 다루기 좋게 선정적인 측면들이 많아서요. 언론이 보도를 너무 많이 때리다 보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대표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리스크에서 특히 휘발성 있는 소재가 터진다면 민주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경기도지사가 사실 뭐 민주당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죠. 그렇게 전혀 되는 아닌데.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보면 사실은 이제 각 지에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서도 각 지역마다 유력 후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 후보들 간에 어떤 뭐 특별한 그 경선이 그 전국적으로 관심을 일으키는 지역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번 선거에서 민주당 당내 경선의 꽃은 지금 현재 경기지사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가장 지금 열기를 띠고 있는 데가 경기도잖아요. 네. 네. 뭐 경기도랑 부산 정도가 될 것 같고 네. 또 이재명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그 상징성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 이재명 전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의혹들 그 많이 알려진 케이스들이 있어요. 소셜미디어를 보면 있는데 그 저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나 페이스를 보면 이재명 전 시장님을 지지하시는 그 지지자분들이 올린 것을 보면 이거 다 의혹이 해결된 거다. 이거 자료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다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런 부분 좀 차례차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부는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부는 아직도 의혹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해명 자체가 좀 신통치 않은 부분들이 좀 많아서요. 저는 절대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사실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 저희 방송에 출연 요청이 왔었어요. 네, 두세 차례 그 이재명 시장 전 시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 의회 의원이 이제 직접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와서 섭외를 했는데 제가 좀 거절을 했었습니다. 우리 방송 입장에서도 좀 하여튼 우리하고 조금 뭐 그런 게 있어서 거절했는데 전해철 의원이 딱 출연하고 나니까 더 이상 거절을 못 하겠는 거야. 전해철 의원한테 기회 줬는데 우리한테도 기회를 달라. 그래서 출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지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질문지가 바로 한간에 나돌고 있는 각종 의혹들 정리를 해서 다루는 주제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의혹을 정리해서 질문지를 보낸 이유는 아니 미리 해명을 하고 가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인터뷰하기로 정해져 있는 날짜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취소 통보가 왔어요. 인터뷰를 못 하겠다. 미리부터 그렇게 그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인터뷰가 불발이 됐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뭐 경선이나 본선 과정에서 겪어야 할 문제예요. 후보 검증 과정에서 나올 이야기들이니까 좀 그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경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렇게 한 후보에 대해서 어쩌면 이게 네거티브 소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한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서도 사실 그건 오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나 검증은 똑같은 말이니까 첫 번째로는 검증의 의미가 있기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리고 둘째로는 선거에서 제일 무서운 건 뒤통수 맞는 겁니다, 진짜. 진짜 여태까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모르고 있는 이야기가 갑자기 어디선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걸로 그냥 선거판을 갖다 헐헐 태워버리는 거. 네. 이런 건데 미리 이런 것들이 공론회장에 나오고 그러고 지금 나왔으면은 당연히 이재명 캠프에서도 그게 사실은 이런 거다라는 식으로 해명의 기회가 오히려 더 빨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무슨 법률 지원단 해가지고 변호사 한 뭐 20명인가 25명인가 대규모 법률 지원단을 꾸렸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접근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냐면은 각종 검증에 대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사후에 법적인 문제는 해결할지언정 지금 여기는 선거는 정치장입니다. 정치장에서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시간이 없어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법률 지원단을 늘릴 게 아니라 메시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의혹을 어떻게 빨리 공론화를 시키고 빨리 해소를 시킬 것인지를 연구하는 게 훨씬 현명한 길 아니냐. 그런 조언을 미리 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나가는 만큼 자꾸 대충 넘어가고 대충 덮고 하는 식으로 예선 준비를 하지 마시고 본선 준비를 하셔야 할 때가 왔다. 저희가 그걸 좀 도와드린다? 이렇게 말하면 좀 오만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많이 알려진 사건이 6가지인데요. 음주운전 벌금형, 검사 사칭 사건, 특수공무집행 방해, 선거법 위반, 성남시장 철거민 폭행, 형수 욕설 녹음 파일 등인데요. 이게 이제 이재명 시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것들이 다 의협심에서 벌어진 일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아서요. 네. 먼저 음주운전 벌금형에 대해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100% 자기 잘못이다. 인정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로 본선에서 해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본선에서 100% 내 잘못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남경필 후보가 그렇군요. 쿨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2004년 성남시장 농협 부정대출 사건 보도한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변론하던 중에 증거를 포착했던 연락을 받고 그 술을 마셨긴 했습니다만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정의를 위해서 뛰어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갸우뚱해지는 게 음주운전에 동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사정 없이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게 중요한 건데 자기 페북에서는 2005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음주운전은 2004년입니다. 이런 사실관계가 지금 안 맞는 것도 그러니까 고쳐나갈 부분이 시점이 안 맞죠? 네. 음주운전은 2004년에 벌어졌는데 그 변명을 할 때 2005년에 벌어진 일을 변명으로 끌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상한 거죠. 시간을 다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검사 사칭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사 사칭 사건도 굉장히 의협심에서 벌어진 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지선을 앞두고 당시 이제 김병량 우리 민주당 후보였어요. 예. 민주당 시장을 선거 앞두고 22일 앞두고 그걸 폭로를 함으로써 실제로 한나라당 후보 더 부패한 한나라당 후보의 손 이대협이가 이겼어요. 예. 그 여론조사에서 김병량이 앞서고 있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터뜨리고 김병량 민주당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실제로 선거에서 졌습니다. 네, 의도야 어찌되었건 정치적으로도 이것을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느냐는 또 생각의 여지가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서 유법성이 있느냐?
있는 거라고 그러면 변호사 출신으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여기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 되는 맞아요. 거죠. 그건 그래요. 예. 예. 뭐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좀 죄질이 나쁩니다. 죄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거를 계속 취재하고 있었던 추정 60분 PD가 검사를 사칭해서 김병량 시장하고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걸 자문해주던 당시 이제 이재명 변호사가 검사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이 검사 이름은 이 사람이고 옆에서 이렇게 구라를 치세요. 이렇게 통화 코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원래 안 받는다고 안 쓴다고 하고선 그 PD에게 받아서 그 파일을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의도가 좋더라도 이건 완전히 진짜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실 그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취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김명량 시장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재명 시장이 사용한 방법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 선고를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무고라는 키워드가 뒷부분에도 또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은 뭡니까, 소장님? 선거법 위반은 이제 명함 나눠주다가 위반돼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야, 이거는 당시 진짜 야당이 탄압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는 흔해. 식으로. 너무 흔해서 이거는 뭐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확실히. 예. 요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성남시청 철거민 폭행. 이것 또한 상당한 이슈가 됐던 뭐 키워드로 이게 막 보이는데요. 동영상이 돌아가지고 그 동영상만 보면은 정말 좀 무섭죠. 네, 살벌합니다. 예, 그런 거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관계인지. 네, 여기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재명 시장 지지자들 네. 혹은 캠프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해설을 보면은 반론이죠. 단순히 판교 철거민들이고 변호사 시절의 인연이라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시장의 의뢰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거 없는 특혜를 요구했고 봉변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의뢰인이라고 하는 건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 의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단순한 인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나중에 이재명이 시장 된 뒤에 뭐 좀 항의하러 갔다. 이렇게 바라보면 뭔가 이재명 후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의뢰인이었다 그러면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죠. 아, 근데 요까지만 보면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이제 의뢰인으로 찾아갔다가 그럼 이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호사가 시장이 됐어. 그러면 이 특수관계에 대해서 의뢰인들이 좀 센 요구를 하고 시장은 그에 대해서 내 시장으로서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그렇죠. 시장에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이에서 분쟁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단 여기에서 이제 이거 뭐 험한 말이 오고 가고 뭐 폭언과 폭행이 오고 가고 이런 건 물론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만 그러나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예전 변호사로서의 입장과 시장으로서의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재명 시장의 어떤 그 해명 있지 않습니까? 전 그 이해는 갔었거든요. 근데 이 갈등을 조절하는 것도 정치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입장이 달라졌으니까 딱 안면 보수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서운하게 냉대를 한다. 그거는 갈등 조정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좀 있고요. 네. 자, 또 그 뒤가 문제인 것 같아요. 결정타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재명 시장이 이제 2017년 1월 국회에서 3가지 거짓말을 한 데서 나옵니다. 이거야 뭐 사람들이 서로 뭐 멱살잡이, 드잡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항상 진실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거짓말이 문제인데 영상 촬영된 것이 새누리당 시의원들하고 조작하고 공모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집단 폭행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쉽게 다시 정리하면 새누리당 시의원들하고 공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몰래 그 영상을 촬영했고 자기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영상에는 자기가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안 나왔다. 이런 그렇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전부 거짓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진짜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근거 없는 특혜를 요구했고 입장이 바뀌었고 갈등이 생겨서 집단 폭행이 벌어졌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그 철거민들이요.
좀 약간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법도 잘 모르고 뭐 주로 노인들과 주부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위를 하면서 더 좋은 혜택을 보상을 받고 싶었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집회 용품들 있잖아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에서 그 장소에서 행사가 있다고 집회 용품들을 다 훔쳐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극이 된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따지게 된 겁니다. 예, 따지러 이제 간 거죠. 네. 예. 그리고 이거를 그 지역 언론사에서 촬영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인권뉴스의 최덕효 대표라는 분이 나중에 주간 한국하고 이 점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절대 몰래 촬영이 아니다. 다 본 데서 촬영을 했는데 어떻게 몰래 촬영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하고 같이 공모했다는 부분. 네,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아니 이거는 사실 그 최덕효 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인격 모멸적인 거예요. 자기가 어떤 기자로서 촬영한 건데 이재명 시장 쪽에서 저 새누리당하고 공모해가지고 했다 하면은 명예훼손감이지. 최덕효 씨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단 폭행이라고 해봤자 뭐 멱살 잡고 드자비한 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대로 손에 깁스를 한다든가 이런 쇼를 하면서 철거민들을 집단 폭력으로 본 거는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형을 받아서 나중에 집행유예가 나온 사람은 딱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집단 폭행에 가장 주도적으로 그 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변호사한테 2,300만 원을 주고 의뢰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돈 주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화가 나서 격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안도 사안이지만 여러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처가 조금 이재명 시장 쪽의 해명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네요. 네. 자, 그럼 이제 가장 큰 거죠. 네. 형수 욕설 녹음 파일 건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녹취록 형태로만 좀 듣다가 이게 소셜 미디어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저는 뭐 다 들어봤습니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요 내용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셋째 형 이재선 씨 부부가 불법적으로 시정을 개입하고 이권 개입을 하려고 해서 연락을 끊자 그 이재선 씨 부부, 형님네 부부가 모친에게 전화해서 욕설과 폭행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이재명 시장 쪽의 해명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욕을 한 것이 아니라 형의 욕설을 미러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러링이요? 네. 통화 자체는 형수하고 했는데 형에게 한 욕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한 욕설을 형수에게 한 욕설처럼 편집했다는데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욕의 내용도 여성에게 하는 형태의 욕설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명백하게 여성을 향해서 하는 욕이죠. 이거는 좀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또 이게 지금 이재명 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효심의 발로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 욕설이. 근데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형과 형 부부에게 그런 욕설을 하는 것을 효심의 발로라고 보겠습니까? 아니 너무 그리고 설득력이 그거 없잖아요. 아니 진짜 그 욕설 파일이 지금 이재명 시장 쪽에서 법적인 조치를 해놔가지고 가처분을 걸어놨죠. 그죠? 가처분 걸어놔가지고 뭐 그걸 틀 때마다 뭘 벌금을 내게 지금 해놨다고 그러는데 네. 그걸 믿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이걸 원본을 만약에 누군가가 까게 되면 이재명 후보 쪽에 이런 변명이 과연 먹힐까요? 전혀 안 먹힐 걸 아마? 보편성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나 같아도. 그리고 이제 그때 왜 욕을 했냐에 대한 또 반론이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게 이것이에요. 형네 부부가 먼저 폭언과 욕설을 했다, 폭행을 했다라고 한 이야기인데 그거에 대한 방어 성격이다, 응징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점이 2012년 7월이고요. 이 욕설 파일은 2012년 6월입니다. 시점이 안 맞죠. 또 시점이 안 맞아. 네, 확고한 재반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은 2012년 6월에 만들어진 거고 형네 부부의 폭언과 폭행은 7월이니까 네. 앞서 음주운전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이 시점이 안 맞는다는 주장 또한 그 형님네 부부 측의
부부 측에서 오마이뉴스에 언론중재위 조정을 신청해서 한 반론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재명 시장 쪽에서 별다른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는 이재명 시장 쪽 해명을 듣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썼다가 오히려 그 형님네 부부가 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하느냐 따져가지고 그 보도를 또 정정을 한 거죠, 일종의. 근데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을 할 때요. 예. 상대방이 반론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한 근거를 갖췄을 때 그렇죠.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건은 정정은 아니고 반론을 실어주게 된 거죠. 그 사실 가정사는 각자 다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잘 화목한 가정도 있게 마련이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원수같이 싸우는 가정도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이게 보통은 사생활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갖고 오는 것은 금기시 되기도 하고 또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있고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는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소재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대해서도 좀 지금보다는 더 잘 정리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가처분 신청 막는 이건 당연히 후보 캠프 측에서 해야 될 일이고 괜찮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잘 대처하는 것인데 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거라고 그러면 이게 전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더 잘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우 선생님이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가정마다 다 차이점과 개별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 설명이 보편적인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은 정말 골 때려. 원래 우리 집은 농담처럼 막 욕을 하고 그래. 우리 집은 특수한 상황이 있어라고 했는데 그 논리가 담벼락을 넘어서 전국에 퍼졌을 때 보편성을 갖추고 있느냐가 아무도 납득할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폭력도 이게 담장 밖으로 넘어오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거 듣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해명된 의혹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뉘앙스의 얘기인데요. 지금 저는 우리 진영이 집단적인 착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집단적 착시. 예. 작년 대선 직전에도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 후보인 문재인 후보는 당시에 그걸 전혀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가 터지질 않아요. 그리고 경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언론들도 그 폭탄을 가지고 있다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진짜 서로 축복해주는 정말 위대한 경선을 치렀고요. 대선에서도 열심히 그 경쟁 후보들이 도와줬습니다. 네. 마음이 따뜻하면서 왠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느낌만 있죠. 예. 그리고 안희정 후보는 사실 헛발질을 여러 번 해서 우리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지만 이재명 전 시장은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죠. 점수를 착실하게 많이 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다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예.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소위 정덕이라 그러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이런 의혹들은 사실상 민주당 안에서만 지금 회자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 담장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언론도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안에서 그것도 전체도 다 몰라요.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실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당의 갈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리스크 그러다 마음이 쫄깃쫄깃해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별 문제가 안 되니까 거봐 괜히 걱정했잖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이재명 시장에 대한 모아지고 있는 지지 안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왜 언론은 이재명 시장의 이런 갖가지 의혹을 다루지 않을까? 그냥 너무 이상할 정도로 안 다루잖아요. 그죠? 지금도 안 다루고 있죠? 그럼 안심해야 되나? 그냥 아무도 안 다루는데 왜 굳이 떠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아직도 리스크가 쉽게 얘기해서 폭탄이 안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이 지지율이 이어진다.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그리고 경기도지사 후보인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합니까? 걱정 하나도 없죠.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려워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알려진 의혹들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들도 있다면서요.
네, 소위 말하면 유명하지 않은 리스크들이죠. 유명하지 않은 리스크. 네, 이 리스크들 의혹들에 대해서 따져보면 패턴이 있어요. 첫째가 공과 사 구분을 잘 못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회를 상당히 무시한다. 반민주성이에요.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의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무상교복 부결할 때는 어쨌든 시의회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명단을 그냥 페이북에 올려버려요. 무지막지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언론 탄압의 흔적, 권력 남용의 흔적, 빈번하게 터지는 무고, 측근 비리들, 그리고 시 자체가 굉장히 청렴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높은 것처럼 홍보한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의 패턴들이 의혹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소장님? 네, 이건 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당시 안양시장과 그리고 성남시장이 서로의 친인척을 서로 바터로 교환하듯이 특혜 채용한 사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성남시장 친인척은 안양시에다가 취업시켜주고 안양시장 친인척을 성남시에 취업시켜주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관할 시에 직접 취업시켜주면 바로 티가 나니까 티 안 나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성남문화재단이 이 시장이 거의 뭐 수족처럼 움직이고 있는 산하 기관인데요. 그 문화진흥국에 책 테마파크 담당 사원 자리를 안양시장에 처남을 취업시킨 케이스입니다. 네. 뭐 물론 본인이 유능해서 취업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친인척은 안양에 취업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작고 한 이재명 시장의 여동생이 안양시 청소행정 하청업체에 취업을 했는데요. 게다가 그 여동생의 남편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직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근데 성남시도 그렇고 안양시도 그렇고 규모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취업 상황이 뭐 특혜가 아니라 그냥 우연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두 개면은 우연으로 볼 수도 있는데 세 개부터는 좀 느낌이 쎄한 면이 있죠. 이건 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이거 자체가 특혜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운전직에 취업을 한 그 매제가 되겠죠? 네, 공채를 했는데 원래는 이 자리가 네. 택시 운전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두 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 자격증 소지자가 공채에 응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 그건이 자격증이 안 됐어요.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공채를 또 연기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 그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전직이라고 그러면 그게 그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차들 많이 보셨을 텐데 보통 뭐 스타렉스나 뭐 맞아요. 노란색. 예, 노란색 차 예. 그거 운전하는 거거든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가 뭐 큰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뭐 월급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이 뭐 진짜 친인척을 갖다 뭐 꽂아 넣고 할 만큼 이렇게 큰 자리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죠?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그 자리를 그게 우리 눈높이에서는 하라고 해도 안 할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일자리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절박한 자리일수록 시민들에게 먼저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데요. 물론 뭐 어려운 가족에 대한 배려, 뭐 인간적인 의리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배려나 의리는 시민들에게 우선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근데 그런 말씀은 사실 이게 아직은 이게 뭐 바터가 뭐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니니까 네. 뭐 이런 정황이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있다 정도로만 하시죠. 네, 사실관계가 있고요. 또 이것은 상대 후보에게 본선에 나갔을 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서 느닷없이 어떤 리스크가 터지는 거를 어떤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리 사실 저희가 오픈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김빼기 하는 거예요, 김빼기.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예. 자료가 좀 많이 있는데. 네. 다들 아시는 대로 서혜성이라는 인물 알고 계시죠? 노무현 관장사. 네, 한겨레에서 노무현 관장사라는 표현을 써서 사람들 학을 떼게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상호 기자와 함께 그 민정수석이 특검 수사를 막았다.
라는 가짜 뉴스를 배포. 그 유명한 우리 경선 당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당시에 삼성 엑스파일 특검 수사를 막았다. 그런 허위의 방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그걸 하나를 만들어서 또 반박을 했잖아요. 네. 예, 그 당사자입니다. 서혜성 씨. 서혜성이라는 인물은 뭐 이재명 시장 가는 행사마다 다 자주 사진을 같이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절친한 사이인데요. 이재명 시장이 성남에서 서혜성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준 사실이 보여집니다. 일단 시에서 예산을 받았어요. 광복 70주년 행사다라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행사 1억을 받았죠. 1억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수의 계약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 내용도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지역 작가 한 30명 정도의 근작 50여 점 정도로 그 그림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기로 한 건데 완전히 다르게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아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정보조달법상 3천만 원 이상은 수익계약이 안 될 겁니다. 2천만 원이 2천만 원인가요? 예, 수의 계약이 안 되는데 왜 이거 시에서 그러니까 시 의원들이 이걸 왜 수의 계약으로 했냐고 하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관행적으로. 그 당시 그 예술국장이라는 사람이 시의회에 나와서 어떻게 해명하냐면은 공연 전시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 계약법상 수의 계약 한도와 무관하게 할 수 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야, 얘기죠. 이게 전혀 있을 수 없는. 근데 그래서 그 시의원이 이렇게 반박을 해요.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 행사, 원자재 가격 급등, 시간 여유 없는 긴급 복구 등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어요. 네. 심지어는 광복 70주년과 전혀 상관이 없는 행사를 했는데 뭐 집 없는 뭐야, 집이라는 말장난 집 없는 집? 예, 이런 서혜성 쪽에서 뭐 행사를 한 모양인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경기도 광주에 옛날에 난민 관련한 그런 뭐 진보 의제가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저는 이재명 시장의 그 행정을 이거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보형 독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진보형 독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진보 의지를 쥐고 자기가 정의롭고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 수단이나 방법 같은 것들은 무시하고 강행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실 이 케이스는 지금 뭐 수의 계약 이 문제도 있지만 원래 기획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행사를 또 했고 더군다나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한 항목이 없어요. 돈을 어떻게 썼는지 없어. 그냥 선급금, 중도금, 잔금 네, 항목이 없습니다. 이것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가 하나도 없어. 이거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 민주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니들도 맨날 같이 우리를 뭐 똑같이 헤쳐먹으면서 지들만 깨끗한 척해 하는 그 말을 사실 정당화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행정이 좀 무능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원래 이제 이런저런 절차들이 있는데 하다 보니 뭐 그냥 좀 일도 많고 이래서 하다 보니 이게 좀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특정 인에게 대한 밀어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해명이 돼야 안 되겠어요. 해명이 돼야죠. 왜냐하면 특히 그동안 이 서혜성 그리고 이상호 이 사람들하고 이재명 시장이 각별하게 지냈잖아요. 그런 사진이나 방송 이게 무진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유착관계에 의한 특혜 아니냐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으니까 미리 여기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죄송하지만 준비를 할 게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시의회에서 완전히 털리고 죄송합니다. 재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해명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답변했나요? 예,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럼 뭐 오늘 제가 갖고 온 사례들이 시위에서 벌어진 이 논쟁들을 보면요. 그냥 무조건 엎드려서 사과하는 형태로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럼 다 인정한 거잖아, 그럼. 그렇습니다. 야. 자, 그리고 또 광고비 관련 의혹이 있더라고요, 소장님. 예, 이 시의회에서 이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진 중에 아주 단골 소재 중에 하나가 광고비 관련한 것입니다. 다른 중앙 언론지들에 대해서 그 광고 쪽을 깎고요. 직원을 깎고 그리고 전혀 뭐 듣도 보도 못한 언론들이 등장해서 엄청난 광고비를 타가는 케이스가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
포토기호, 뉴스팟, CNB, 고발뉴스 이런 곳들입니다. 이상호 또 나오네. 예. 공보관이 무슨 기준으로 얘들한테 1,100만 원을 줬냐 따지면 대답을 주로 못합니다. 찾아보니까 CNB 같은 언론사는요, 뭐 손가혁 발대식을 그렇게 소상하게 기사로 써주고 있습니다. 기사를 내용을 일부 발췌해 볼게요. 최근 급격히 대선 주자로 상승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투형 노무현, 갓제명, 사이다의 다양한 별칭으로 불리우며 비정상화된 국가 권력의 정상화와 국가기강 확립, 친일 청산, 예감 절감을 통한 복지 확대 등의 이슈를 선점하며 미래 주역인 청년들과 함께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이게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그냥 일방적으로 확 빨아줬네. 이게 위인전입니까? 기사입니까? 이게? 빨아주고 그냥 광고비 받았네. 고발뉴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고. 고발뉴스는 뭐 이상호하고 이재명 후보가 워낙 친분이 있는 사이니까 또 밀어주고. 아, 씨, 어용 언론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씨, 우리는 우리는 대표가 너무 무능해가지고 이건 뭐 대표가 묻는 게 평생 이렇게 라면만 먹고 살 것 같은데. 그거는 무능이 아니고 내가 아예 당정청 돈은 한 푼 안 받고 버티겠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우리 한 달만 유능하게 살자. 일단 법적 책임은 돌아가면서 지는 걸로 할까요? 아니, 한 소장님부터 먼저. 대표가 지는 거야. 대표가 지는 거야. 대표가 전부. 자, 그런데 그 손가락 발대식이 뭐길래 이렇게 기사를 써줄 정도입니까, 진짜? 아, 진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시장은 손가혁 발대식에 정말 모든 걸 건 것 같아요. 성남시 유관기관들을 또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대놓고서 손가혁 발대식이니까 다들 모여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사 타이틀을 이상하게 걸어놓고요. 굉장히 중요한 뭐 공익적인 것처럼 걸어놓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거기서 다 지원을 하게 만들고요. 참석하고 머릿수를 안 치게 만들고 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한 시의원이 그 성남산업진흥재단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이사에게 질의를 하는데 당신 어제 휴가 냈어 안 냈어? 그랬더니 안 냈다. 그러면 왜 어제 이재명 공약 발표장에 갔냐? 그냥 업무차 갔다. 당신 선거법 위반 저지른 거야. 공무원 중립 위반이야. 라고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거기 어제 참여한 사람 명단 다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본부장 3명 중에 2명이 갔고요. 그리고 그 재단에서 30명의 직원이 갔습니다. 근데 행사 테마는 그거예요.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가서 대선 공약 발표를 했고 실내 타이틀은 다른 식으로 합니다. 또 다른 행사가 또 있었는데 뭐 성남 창조경영 CEO 포럼 이런 식으로 일요일에 그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가기 싫다는 직원들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야당 시의회 쪽에. 그래가지고 결국 다 들키게 됐죠. 결국 다 이거 손가락 행사, 뭐 이재명 시장 그 공약 발표식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동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적폐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제가 조사를 하다 너무 유사해가지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심지어는 SNS까지 동원했다는 이야기들도 이 시의회에서 자주 단골로 나온 소지입니다. 왜 SNS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업무 외에 왜 정치적 편향성의 SNS를 쓰고 있냐. 내가 다 캡처해놨다. 조심해라. 자제해라. 이런 지적이 수차례 나옵니다. 위험하다. 참. 또 이제 SNS 하면 예전에 이재명 시장이 이제 현직 시절에 그 K-팝 스타라고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네네. 그 사건은 좀 아시는 편이죠. 네네. 그 배가연이라는 가수 지망생이 지금 가수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 가수 참 좋아합니다. 네. 출전했었는데 이제 자신의 트윗에 착한 성남의 딸 배가연 그러면서 음원 차트 역주행 시작 5개 차트 상위권 안착 그래서 배가연 씨를 응원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뭐 괜찮은데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배가연 당시 이제 후보였으니까 예비생이었으니까 응원하는 현수부에 대한 플랜카드가 동사무소라든가 이제 성남시청에도 이제 걸리기도 했었고요. 동사무소 같은 데다가 포스터를 2장씩 붙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금액이라든가 출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그냥 단순한 응원이면 모르겠는데 또 이 배가연 씨의 아버지가 과거에 이재명 시장을 수행했던 수행 비서 출신이라고 해요. 네. 이게 응원이 아니라 동원입니다. 이거는 진짜 동원이지. 모바일 투표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번호를 따라서 추적을 해봤더니 그 학교 행정실 전화번호예요. 학교 행정실 전화번호. 그래서 또 따라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거 누가 시켰냐 그러니까 시에서 나와서 고위 공무원들이
공문을 뿌리진 않고요. 클리어 파일에 껴서 보여주면서 이대로 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공문을 뿌리진 않고. 네. 그게 문제가 생길까봐 또 공문은 안 뿌렸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좀, 이게 결정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그 공직자가 자신의 뭐 그 대중문화 또는 뭐 예술에 대한 개인적 기호를 밝히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아, 그거 없지, 아름답죠. 그렇지. 권장할 만한 사항이죠. 맞습니다. 그건 뭐 아무 문제 없는데, 그리고 뭐 나름대로 어떤 특수관계 약간 있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럼 인지상정이지. 네. 근데 거기까지 괜찮죠. 내 친구 딸이 이번에 가수 나왔어 하면서 자기 저기 트위터에다 올리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공무원들까지 SNS나 뭐 이런 걸로 동원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게 공사 구별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렇지. 공사 이런- 구별이 제일 지금 심각한 그러니까 문제예요. 지금 앞선 사례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공사 구분 문제란 말이에요. 이명박근혜 적폐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게 걔네들이 9년 동안 한 게 그거 아닙니까? 공사 구분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 지금 나오는 패턴들을 보면은요, 이명박근혜만큼 권력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패턴은 너무나 유사하고, 툭 하면 더 큰 권력을 가지면 이거보다 더 크게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동원하는 행사를 일요일에 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싫다고, 일요일에 출근하기 싫다고,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한테 투서를 해가지고 이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달달 볶았으면. 자, 그러면 측근 비리 및 부정부패. 예, 이것도 좀 사례가 있다면서요? 사례가 많은데. 많아요? 그 중에 최근에 뉴스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건 오늘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예. 네, 성남 시민사회단체 협의회에 성명을 낸 게 2016년 7월 18일에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거기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 3명의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절대 뭐 역대 민선시장 체제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전 수행비서 비모 씨, 마을회사로부터 증차 허가 등을 대가로 돈을 받고요. 구속되었습니다. 마을회사의 버스 증차와 노선 확대를 허가해 준 대가로 자그마치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재명 시장 패턴이 뭐냐면은 측근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니다라고 항상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는데 자그마치 3년 7개월 동안 수행 비서로 보조한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네, B씨죠, B씨. 네. 그다음에 K씨도 한번 살펴볼게요. K씨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 원을 받았는데 내용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네. 자신의 친형이 운영자로 있는 A 업체가 그 설치 공사가 하나 있는데 그걸 유리한 가격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근 엘모 씨입니다. 뭐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성남시가 발주한 인조잔디 구장 조성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측근들이 그러니까 수행비서 또 한 사람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선대본부장. 선대본부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또 측근으로서 성남시 축구협회 부회장 네. 맡았던 사람이고 문제는 이 측근들이 구속될 때마다 선거운동으로 이틀 정도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꼬리를 자르기를 그 한다고. 마치 자기랑은 크게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또 다른 사례들인데 그거는 이제 아예 갖고 오지도 않으셨다고. 제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네. 가져오지 네, 못했어요. 그거는 뭐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된 사건이 하나 또 있죠. 그렇습니다. 네. 또 이재명 하면 방금 전에 이재명 전 시장 하면 두테르테 뭐 잠깐 그런 일 나왔었는데 좀 독선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네, 독선적이고 인사 쓰는 스타일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더라고요. 민노당 소속 성남시 의원 중에 이숙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판교 주민센터에 가서 난동을 피운 사건이에요. 아, 이거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졌었죠. 네네. 네. TV 뉴스에서도 뭐 네. 크게 나왔었죠. 그때. 이분 그냥 바로 날아가지 않았나요? 바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네? 예, 일단 난동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주민센터 직원이랑 전화를 하는데 불친절했다. 그냥 들어가가지고 구두를 벗어 던져 바닥에 집어 던지고 서류와 가방을 그 직원을 향해 집어 던지고 머리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이 장면이 다 CCTV에 찍힌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일주일 내내 방송에서 떠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다 이제 잘렸겠구나. 저 사람 뭐 사퇴했겠지. 그때 그 이정희 대표였을 거예요. 이정희 대표가 막 그 공개 사과하고 네, 난리 당 났었죠. 내에서 맞아요. 공식 뭐 논평 나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막 그랬던 거 예. 기억이 나거든요. 이숙정 시의원도 당에 민폐를 끼친 게 미안했던지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네. 무소속된 거야? 그렇다면은 이 경우 이 시의원은 반드시 사퇴를 하는 것이 사퇴하거나 뭐 제명하거나. 네. 그게 이제 그 지역의 민심이었는데 사퇴를 하기까지 5개월이 걸렸습니다. 아 진짜요? 그 성남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요. 그 일종의 연정이에요. 민노당과 그쪽은 워낙 그 경기 동부라든가 그쪽이 세잖아요. 진보 네. 계열이. 그래서 경기 그 진보 정당인 민노당과 민주당의 연합 거의 연정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편인 거야. 남의 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시의원들하고 같이 그 골석을 그 출석을 다 못 시킨 제명을 하려면 3분의 1을 채워야 되는데 못 시킨 거예요. 네. 그 최소 투표를 못 채워가지고 몇 번이나 고집을 부리면서 안 하다가 결국 5개월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쇼킹한 것은 뭐 표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래 우리 편이니까 방어해 줄 수도 있지. 그 주민센터 동장이요. 그 여직원에게 CCTV 파일을 줬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민센터의 시민행복 TF로 좌천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민센터 동장이 해당 자료를 피해자 여직원에게 줬다가 찍힌 거죠. 전달했다가 예. 근데 뭐 시민행복 TF라고 하는 게 뭐 좌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시민행복 추구하는 데 아닙니까? 그 거기가요. 예. 문제 공무원들 거의 징계성으로 보내서 뭐 쓰레기 줍기, 뭐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동장식이나 한 사람인데 이거는 너무 잔인한 것이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 저기 CCTV 자료를 제공한 게 나쁜 걸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주민센터 내에서 주민센터 저기 직원들도 자기 부하들 직원들 아닙니까? 당연하죠. 시장에. 주민센터 직원도 주민이고 시민이고 구민이죠. 맞습니다. 동시에 자기 관할 부하지. 그렇죠. 근데 그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고초를 당한 사건을 그 세상에 알린 건 잘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큰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스케일이 지금 몇십 배로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지사가. 그렇죠. 예. 그럼 나중에 이거 다 어떻게 방어할 거죠? 이제 골목대장이 이게 거의 습관인데요. 골목대장에서 전국구로 되면 규모도 전국구만큼 커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성남시로 다시 돌아가서 그 성남시 그 청렴도 문제, 뭐 높다, 낮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규명되고 있습니까? 현재? 본인은 높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요. 네. 간단합니다. 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 같은 데 나가면 점수를 되게 많이 따요. 시책은 예.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대회 어워드를 하면은 거의 뭐 상위권에 랭크를 드는데 그러니까 계획을 발표하면 예, 그걸 갖고서 홍보를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청렴도가 높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의 트릭이죠. 그 실제 실행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는 좀 박하다. 참담한 수준입니다. 참담하다. 예, 2013년 12월 구타임스라는 언론에서 나온 기사를 찾았는데 성남시 청렴도 해법 찾기 실패입니다. 전국 227개 기초단체 중 164위입니다. 164위. 뭐 거의 꼴찌 수준인데 사실 이게 청년도 조사를 하면은 하위권에 쫙 박혀 있는 데가 그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 쪽 지자체들이 네. 밑에 바닥을 쫙 깔아줘요. 네. 그렇지. 아. 네. 예. 기본적으로 거기를 살짝 올라 밟고 있는 것이 성남시입니다. 내부 평가는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쭉 자료를 보니까 2011년 기초단체 중에서 68개 중에 57위, 2012년 73개 중에서 53위, 2013년 75개 중에서 65위, 2014년 75개 중에 48위, 2015년 59위, 2016년 67위, 2017년 62위입니다. 정말 바닥권이죠. 야, 그 나머지 밑바닥은 아마 저기 자유한국당일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예. 제가 운동을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때 성적 보면 운동부가 일단 뒤에 깔잖아요. 예. 뭐 역도부나 하키 그 친구들 공부를 못해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업 일수가 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참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제가 그 고마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입장에서도 그 밑에 박힌다는 거는 야, 이거 참 그게 중고등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대학 때 학점이 네. 우지원 바로 위였어요. 우지원 연대법대 나왔죠. 네. 지원아 고맙다. 지원아 고맙다. 지원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예전 문제고 최근에 좀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더 나빠졌습니다. 더 나빠졌어요? 예. 아이고. 그 문제는 이 자료를 보면 상남시 공무원들 스스로 인식하는 청렴도도 바닥이라는 거예요. 매우 나쁩니다. 그러니까 상남시 공무원들 자존감도 지금 확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감점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요. 그 부패 사건 적용의 부패 공직자 징계 지수, 행정기관, 정무직 공직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부패 사건. 실제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의 점수를 빠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패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2015년 한겨레 기사에서 찾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공직 청렴도를 전국 최상위권에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6급 공무원 팀장들이 골프 접대에 향응을 받았고, 한 팀장은 음주운전하고 가드레일 들이받고 음주 측정 거부하고 경찰 폭행했고, 또 한 팀장은 여성을 성추행했고, 너무 악의적인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리더의 도덕성이 하위 공무원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시의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같이 서로 감싸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의회라는 곳은 원래 시장을 네. 견제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서로 봐주는 거야. 대충.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이 꼬장꼬장한 리더가 있으면은 그렇게 야당이라고 그렇게 막 망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명박근혜 9년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 지도자의 어떤 부패, 공사 구분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국정농단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최순실이 사적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했던 이런 것처럼. 그래도 이재명 성남시장 때의 어떤 그 활약상을 보면, 나온 기사들을 보면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높다, 추진력이 대단하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언론이 만든 신화인데, 언론 관리를 워낙 잘해요, 이 시장이. 실제로 유호 언론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후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에서 광고비도 주고. 네. 본인들의 자체 분석 결과입니다. 시 자체 분석 결과로 따지면은 287개 공약 중에 270개를 이행하고 94.1%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네. 제가 94.1% 공약 이행률은 저도 종종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네. 이게 자체 분석 결과라고요? 네. 자체 분석 결과입니다. 객관적인 분석. 자기가 시험 치고 자기가 채점을 해.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최고 1위 팟캐스트는 정치 신세계. 우리 자체 분석 결과. 실제로도 그렇고요. 내 평가로는 그래. 내 평가로도 그렇긴 해요. 그래. 우리 1등이야, 씨. 그리고 자체 평가를 해보니까 이제 4명 중에서 제일 웃긴 건 저예요. 맞습니다. 인정하네. 네, 맞아요. 너무 쉽게 인정하니까 좀 그러네. 근데 그 여러 가지 복지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네. 무상 복지 시리즈, 교복이라다 이런 것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그게 또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었나요? 무상교복 결국 지금 저초됐잖아요. 태산명동 서일필 됐죠. 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일부 하는 데가 있죠. 네. 근데 오히려 무상교복 열심히 떠들었던 성남시는 정작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저는 그거 자체는 이재명 시장이 하기 싫어서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시의회가 협조를 잘 안 해줘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정말 시의회 야당을 정말 많이 무시하고요. 그동안 예산을 쓸 때 정말 이상하게 쓴 것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복지를 하고 싶어도 결국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다고, 선언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결국은 리더십, 정치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4.1%는 자체 분석 결과고, 그러면 외부에서 한 어떤 객관적 분석 결과도 있습니까? 네, 외부의 평가.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한 평가는요, 굉장히 대학원생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맡겨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63.8%입니다. 이행률이. 평균은 어떻게 돼요? 전국 평균은 자체? 66.6%. 그러니까 평균 이하라고 볼 수 있겠죠. 평균 이하. 네. 반에서 60명 하는 반에서 한 30등 한다. 33등 정도 한다. 공부 되게 잘한 건데, 내 입장에서. 네. 자, 지금까지 여러 리스크와 의혹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가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그 정치인 이재명으로서의 그 자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한국형 두테르테다, 전투형 노무현이다. 그래서 뭐 많은 이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 한 번에 하고 조선일보도 없애고 부패기도 한 방에 없애버릴 거다. 특히 작년 경선에서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한 번에 휩쓸려면 이재명이 한 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온건한 문재인이 되면 어떨까? 뭐 이런 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성남 시의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성남 시의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또 스스로 부패를 의혹이 많은 상태에서 개혁을 하려니까 어떻습니까? 무상교복 하나 통과를 못 시키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얼마나 빠른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천천히 느리게 원칙대로 하니까 안 될 것 같았잖아요. 하지만 원칙보다 무서운 무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화려하다고 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가 진영 논리에 충실한 사람 정치인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말끝마다 진영 논리를 내세우는 타입으로는 중도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결국 뜻을 이루기 어렵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진보 독재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절차적인 어떤 민주주의 과정을 잘 밟아서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공동체 다수가 합의를 해 나가는 그런 문화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정치도 그런 정치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재명 스타일의 그 리더십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그 남미의 독재자들 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라든지 그런 뭐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 후세인 뭐 이런 독재자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심지어 필리핀의 두테르테 최근에는 두테르테 같은 사람한테도 막 열광하고 하는 이런 거 오히려 우리가 그걸 빨리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급증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두테르테처럼 뭐 재판 안 하고 사형을 시킨다. 뭐 속이 후련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법을 어떻게 바꿔요? 아까 그 얘기도 했잖아요. 뭐 TV조선은 없애야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없앨 건데. 국세청을 털어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거 적폐잖아요. 아니면 검찰한테 수사지휘를 막 해가지고 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폐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 없애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망치 들고서 막 시원하게 한마디 하면은 그렇게 없어지는 겁니까 적폐가? 그렇게 만만할 거면 나도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망치로 대가리를 깨버려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국가 리더가 그러니까 이런 리더 지도자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좀 그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지위에 오르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곤란한 일이거든. 말끝마다 친일청산이라는데 친일청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사실 그거 우리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합법적으로 절차를 지켜가면서 친일청산을 어느 정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과격하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나처럼 그냥 방송하면 돼. 그럴 거면. 저는 최악의 그 이재명 시장의 워딩이 한국의 두테르테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그 두테르테 뭐 비슷한 사람 많습니다. 그 베네수엘라의 그 누굽니까?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차베스. 차베스 뭐 이런 사람들 특징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마이뉴스 한겨레가 좋아하는 지도자들이지. 근데 두테르테는 한겨레도 학을 떼는 사람이고 그 동네의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내적인 논리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예들을 한국에 끌어와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두테르테 같은 사람과 비교를 한다는 점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자,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의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간적 의리보다는 정치적 의리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적사항 나오고 있지 않나요? 지금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없는 재산이 하나 있다면 정치인으로서 꼭 필요한 거 그게 바로 의리인데요. 정치인에게 의리 없는 거는 정말 치명타입니다. 이재명이 순발력 좋다고 다들 칭찬을 해요. 감각 좋다고. 그게 뭐냐면 그때 여론에 맞춰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것을 보면서 야 정치적으로 감각 있다고 하는데요. 의리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의리라는 것은 의리를 지킬 대상이 어려울 때 나오는 것이 의리거든요. 지지율 낮았을 때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낮았을 때 저격했고요. 사후에는
이재명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투형 노무현이다 이렇게 팔고 다니고요. 인제 와서 그 봉화마을에 찾아갔죠. 그리고 또 문재인을 지난 대선 구문에서 비겁하게 공격을 했죠. 막상 이기니까 또 달라붙었죠. 친문인 척하고 다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후반에 가서 떨어질 리도 없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경기도의 수장인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정권이 흔들리죠. 위험하죠. 예? 정말. 우리 열린우리당 때 겪었잖아.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열린우리당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등에 칼 꽂았던 사람이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과대평가되고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과대평가되는 이유는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정치인으로서 그 인기 얻을 수 있는 뭐랄까 단기적인 인기 얻을 수 있는 걸로서는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포인트를 잘 잡지. 예, 잘하는 면들이 대중추수주의.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간에 좀 지지율 포인트를 쌓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탁월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긴 받았습니다. 오늘 방송 일단 윤갑희 소장님께서 전반적인 그 프레임을 다 만들어 오셨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저는 자료를 정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고, 네. 그 트위터에 이재명 전문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왕수님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저는 왕수님 주신 자료 100분의 1도 다 담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100분의 1도 안 돼? 헐. 하나 팩트를 체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막 진짜 몇 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확신이 잘 안 서고, 그래서 애매한 건 다 삭제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사전에도 회의를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스튜디오에 모여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자, 어쨌든 이제 방송을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 뭐 한마디씩 더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대표님부터? 네. 검증과 네거티브는 다른 말이기도 하면서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무조건 나쁘게 이렇게 인식하는 거 좀 이번 기회에 조금 인식의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검증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내부에서 먼저 검증했을 때 외부에서 뜻하지 않게 닥쳐오는 그 어떤 위험 이거를 사전에 막아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이 경선 과정에서 검증을 철저하게 해서 가장 강력한 후보를 본선에 내보내고 그 본선에서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맞닥뜨리는 그런 일은 우리가 미리미리 제거를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길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이해해 주셨으면 특히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도 그런 넓은 생각으로 이번 방송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전해드립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뭐, 남자 4명이 모여서 후보 1명에 린치를 가는 게 아니냐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스캔들적인 의혹이 펴진다는 것은 한두 개의 팩트와 90개, 100개의 그 비합리적인 추론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의혹들이 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간다면은, 경선, 그리고 본선 시점, 특히 본선 시점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님에게 엄청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그 의혹들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현 시점에서 최소한 서류, 영상, 기록들로 확인될 수 있는 팩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현재 어떤 흐름을 보자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님 측에서 정치인, 행정가의 모습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셀럽의 입장에서 이런 의혹들을 핸들링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한테 필요한 것은 셀럽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확실한 정치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방송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얘기되지 않은 부분을 좀 얘기해 볼까 싶은데요. 이재명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좀 인상 깊게 본 게 광화문 단식 사건이었어요. 네, 그때 단식을 한 이유가 이제 예산 조정 문제였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좀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봤었습니다. 일단 시장, 기초자치단체장이 자기 자치단체장과 광역지자체장과의 문제였거든요.
경기도지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였었는데 이걸 해결하는 수단으로 광화문 단식을 택한 것. 이건 이제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절차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을 그냥 넘어가 버린 게 아니냐. 이게 과연 이제 지자체장으로서 적절하느냐. 이게 된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논쟁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좀 부유한 지자체지 않습니까? 네. 분당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 부유한 지자체 세금을 좀 떼가지고 가난한 지자체 이쪽에다 좀 나누어주고 하는 식으로 지방재정 배분을 갖다가 하겠다 이렇게 행자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그럼 성남시 몫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이제 그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투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그럼 경기도지사가 되면은 이제는 자기가 성남시장이 아니라 부자 성남시장이 아니라 가난한 지자체도 있고 부유한 지자체도 있고 이 사이에 이익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 이익 조정을 하는 위치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런저런 뭐 개인적인 뭐 저기 부적절함 이런 것들은 뭐 해명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건 진짜 정책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점에서 과연 그 광역 지자체장으로서 기초 지자체의 여러 가지 이익 조정들을 무난히 해갈 수 있을까? 전 이것도 지금 하나로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봅니다. 전 여기까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패한 사람은 절대 유능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 많은 이재명 시장 지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이나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유능하지 않느냐. 그래도 여러 가지 실적을 낳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030cm 튀어나온 걸 가지고 그렇게 언론의 조리돌림을 견뎌내야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과들을 가지고 오늘 거론한 것 얼마 되지도 않지만요. 과연 빅캠페인 선거 캠페인을 치를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남은 권순우 하승조 윤가피였습니다. 고맙습니다.